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클래스라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처음에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대부분 이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이 클래스 부분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 부분을 굉장히 좀 쉽게 풀어서 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100명의 학생 데이터를 따로따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학생의 이름 변수 100개, 학생의 나이 변수 100개, 학생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100개씩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더 추가됐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학생이 필요한 정보들을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각각의 학생들한테 다 적게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클래스라는 것은 설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그 학생의 정보에 필요한 내용들을 그 설계도 안에다가 전부 다 기본 틀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설계도를 학생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복사해서 복사본을 나눠주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적게 하고 저희는 그 복사본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거는 이 설계도, 즉 우리가 종이로 따지면은 어떠한 문서의 기본 페이지, 즉 저희가 기본 원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나눠준 것을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말을 하면요.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객체 단위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엔진을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자동차의 엔진만 제작을 하고요. 자동차의 바퀴를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자동차의 바퀴만 만든 다음에 설계도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바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엔진 만드는 설계도를 복사하면 엔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어진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객체 단위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방식이 객체 지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엔진을 만들고 바퀴를 만들어서 자동차 생성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객체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언어가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 만들었던 코드를 다음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제작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중복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배울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상속의 개념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즉, 클래스, 기본 원본의 문서를 통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뭔가 100개를 만들어야 됐다 그러면 변수 10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고 하면은
설계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즉 클래스만 잘 만들어 놓으면 복사본으로 100개가 됐던 200개가 됐던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성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프로그래밍을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즉 나중에 이 프로그래밍이 다른 게 생겨가지고 다른 프로그래밍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교체해야 될 클래스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지만 이렇게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다시 짜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요, 설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설계하는 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실행 속도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다소 느리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딩이 다소 어렵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잘 짜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밍으로 업데이트를 하든지 자, 그럴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즉 설계도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즉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설계도를 기반으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 설계도가 되는 게 클래스고요. 그 클래스를 그 설계도를 복사한 게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드는 규칙은요, 자, 우리 함수 만들 때처럼 이거는 클래스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클래스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클래스의 이름을 그 다음에 적어줍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맨 앞에 영어 대문자로 적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요. 자, 그래서 my class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안에 아무 내용도 넣지 않을 거니까 일단 패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을 실행을 하면은 아무런 동작이 발생하지 않죠. 즉, 여기 보시면은 이 클래스는요, 그냥 클래스 자체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함수랑 비슷하죠. 자, 대신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이 클래스가 제가 설계도라고 했어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복사본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복사본의 이름이 객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myClass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M1이라는 이름으로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아래 한글 문서 같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사본을 만들죠. 그래서 그 복사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1은 myClass라는 원본 클래스를 복사한 객체다. 즉 객체다. M1은 myClass의 객체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객체는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죠.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객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의 타입을 한번 볼까요? 타입한 다음에 M1 하면요, 이 M1이라는 것은 myClass라는 클래스의 객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요, 클래스 안에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클래스는
앞에 대문자, 자, 유저 데이터. 자, 이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나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함수를 만들 때 앞에 df라고 하고요. 자, set name.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함수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무조건 셀프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함수 앞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필요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 무조건 앞에 셀프가 들어간다. 자, 이 셀프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 함수가 어떠한 객체의 함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셀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lf.name. 자, 이거는 객체 변수예요. 자, self name은 데이터.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자, 첫 번째 유저가 유저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저는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첫 번째 유저한테 이렇게, 자,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요. 그러면 유저1이라는 자 이름으로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유저 1번은, 자, 유저 1번은 이 클래스 안에, 즉, 복사본을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뒤에다가 점을 붙여요. 그러면 유저 1이 이 클래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즉, set name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쓸 때는 뒤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앞에 셀프가 있으니까 셀프는 어떻게 넣지? 자, 함수 앞에 셀프는 호출해서 쓸 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즉, 이 셀프라는 거는 이 유저 1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객체, 자, 유저 1의 객체다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제외하고 이름, 홍길동, 자, 이렇게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 유저 1의 이름이라는 변수, 자, 이걸 객체 변수라 했죠. self.name 하면은 이 객체의 유저 데이터의 객체, 이 객체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유저 2번도 만들어 볼게요. 유저 2는 똑같이 유저 데이터, 유저 2.set name은 김철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프린트 유저 2.name 하면은, 자, 김철수라고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사해서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즉, 첫 번째 유저가 왔을 때 유저 1이라는 이름으로 복사본을 만들어주고 유저 2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즉, 첫 번째 유저의 복사본에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집어넣었죠. 당연히 유저 2의 복사본하고 유저 1의 복사본은, 즉 유저 1의 객체와 유저 2의 객체는 각각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저 2를 객체에다가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유저 2의 네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객체 변수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복사본의 문서를 서로 하나씩 주고 이름 적으세요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유저 1의 이름을 적었다 해서 유저 2의 복사본에 이름이 적히면 안 되겠죠. 약간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안에서 사용이 되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서 사용이 되는 변수는, 자, 클래스 변수라는 거 있고 방금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객체 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변수가 무엇이며 객체 변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제를 보고
클래스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자, 김철수라는, 자, 클래스, 즉, 유저 데이터 설계도에 이름을, 김철수라는 이름을, 자, 설계도에다가 적어 놨어요. 자, 적어 놓고, 기본 값을, 자, 디폴트 값을 세팅을 한 거죠. 자, 유저 이름, 유저 데이터의 객체다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유저 1.name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봤더니, 즉 설계도를 복사하자마자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을 출력해 봤더니 김철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1의 자, 이름을, 자, 복사본의 이름을 뭐 홍길동으로 바꿔볼게요. 홍길동으로 바꾸면 당연히 네임에 이렇게 홍길동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홍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저 2를 만들어 볼게요. 유저 2는 유저 데이터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유저 2.nam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2의 name은 김철수. 위에서 홍길동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얘는 따로따로 객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이렇게 객체 변수로 접근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입니다. 즉, 객체의 변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에 바로 접근해서, 자,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에 접근해서 이름을 자, 뭐 아이언맨으로 바꿔볼까요? 아이언맨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저 1의 네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런 경우에는요, 객체의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자, 홍길동으로 그냥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유저 3은, 자, 유저 3.3은 유저 데이터, 자,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유저 3.name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아이언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객체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접근을 해버리면은 설계도를 바꿔도, 즉 클래스에 있는 변수를 바꿔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클래스의 변수를 바꾼 다음에 객체를 만들면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유저 이름, 유저 데이터, 프린트 유저 1.name, 프린트 유저 2.name. 자,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아이언맨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의 변수에 접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여기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프린트 유저 1.name, 프린트 유저 2.name.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당연히 유저 데이터가 김철수로 되어 있으니까 유저 1.name하고 유저 2.name이 김철수라고 되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아이언맨으로 바꿔봤어요. 자, 유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랬더니 김철수로 나왔다가 설계도를 복사본을 만들어서 준 다음에 기본 원본에 있는 변수 값을 바꿨는데 바뀌어버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복사본을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네임에 접근하지 않고 네임의 값을 새로 집어넣지 않으면은 영향을 받는다. 이게 클래스 변수의 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유저 2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유저 2.name만 홍길동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때요? 처음에는 김철수로 됐다가 홍길동으로 바꿨어요. 즉, 한번 이 변수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집어넣으면 원본을 바꾸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길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변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성자라는 것은요, 객체를 만들 때 최초로 호출되는 함수가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성자를 만드는 이유는 객체를 만들 때 뭔가 값을 초기화시키고 싶다,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럴 때 생성자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생성자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생성자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성자를 만들 때는 자, 우리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자, 클래스 자,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df 언더바 init 언더바로 함수를 만듭니다. 즉 언더바 init 언더바 이 함수 자체가 생성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 유저 데이터의 클래스에 객체를 만들 때 이 함수명이 있으면 이 함수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됩니다. 자, 호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생성자. 자, 한번 객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유저 일은 자, 유저 데이터. 자, 어때요? 생성자라고 찍히죠? 즉 객체를 만들면 바로 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self.name은 자, 초기화 만들 때 쓴다 그랬죠? 뭐 미지죠. 객체 변수, name이라는 객체 변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age는 0살. 자,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만들자마자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기본 값들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출력 한번 해볼게요. df info 자, self print self.name print self.age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user1이라는 클래스에 info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요, 당연히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이름하고 age에 미지정과 0이 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미지정과 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 때 객체를 만들 때 뒤에 이렇게 소괄호가 붙는 게 이 생성자에 해당하는 이 함수 매개변수 값을 집어넣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생성자를 만들 때 변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name하고 age라는 변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성자를 할 때 미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자, 여기서 이 생성자 매개 변수에서 받는 이름과 name과 age를 각각 객체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변수는 self.name은 이 클래스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name은 이 매개 변수 name과 age입니다. 자, 헷갈리면은 name1, age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될까요? 바로 타입 에러가 생깁니다. 즉, 생성자의 셀프를 제외한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 자, 그냥 만들면 안 되고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있으면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는 24. 자, 이런 식으로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자, 생성자에다가 매개 변수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객체를 만들 때 꼭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넣게끔 만들 때 이런 형태의 코드를 넣어서, 즉 생성자를 넣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꼭 객체를 생성할 때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빼먹고 객체를 만들 수는 없겠죠. 데이터를 빼고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클래스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인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래스로, 즉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드를 재활용한다라는 말은 즉 상속을 사용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다른 클래스를 내 클래스처럼 상속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유저 데이터가 있죠. 즉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는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이 말뜻은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 안에 이 어드레스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라든지 변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한 거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이 상속을 갖다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자,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et, 자, 어드레스 앞에 무조건 셀프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자, 이 기능은 셀프 객체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클래스는 자,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고요. 자, 이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는 자, 우리가 보통 클래스 만들 때 뒤에 소괄호를 안 적었는데 상속을 받을 때는 소괄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유저 데이터 클래스에 이 어드레스 안에 있는 이 함수라든지 변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df 언더바 init self name age 받았고요. 그 다음에 self.name은 name, self.age는 age. 자, 생성자 만들었고, 그 다음에 info,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print self.name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print self.age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print self.address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클래스에는 address라는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address를 출력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어드레스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self.address를 출력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1은 유저 데이터에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객체 만들 때 생성자의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는 24살. 자, 이렇게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1에 보세요. 유저1점 set address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에는 set address라는 함수가 없는데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는 set address가 있어요. 즉, 내 것처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set address라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주소에 경기도라고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user1.info 함수를 호출하면은 다음처럼 홍길동 24 경기도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각각 똑같이 함수들 쓰는 게 만약에 똑같은 함수를 A도 쓰고 B도 쓰고 C도 쓴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함수만 모아서 클래스로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를 A도 상속받고 B도 상속받고 C도 상속받게 하면 훨씬 더 코드가 효율적인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처음에 설계할 때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프로그래밍 할 때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모듈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주로 쓰는 함수를 파이썬 파일로, 즉 확장자가 py로 되어져 있는 파일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함수나 변수나 클래스 같은 것들을 모아서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호출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이썬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쓸 때 import라는 명령어를 써요. 즉,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이썬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명령어가 import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모듈을 하나 만들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모듈을 만들 거냐면 주민등록번호를 컨트롤해주는 주민등록번호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util.py라는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고 이 파일을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에 새 노트를 그럼 먼저 파일에 새 노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노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uti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을 제작할 때는요, 이렇게, 확장자가 py로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ipim인데 이걸 py로 어떻게 저장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f get row value. 자, 이거는 주민등록번호, 즉 변수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그 바 표시를 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할 때 이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 파일만 불러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에서 끝에까지 저장. 자, 두 번째 기능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연도 몇 년생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번째까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df get 생년월일을 가져오는 거. 자, 데이터 return 데이터에 2에서 6.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모듈로 한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py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고요. 자,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자, 우리가 여기 자, 기존에 있는 그 파이썬 파일 IPIMB 파일에서 한번 불러와서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파일 있죠? 왼쪽에 파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util.py 자, util.py라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여기 파일에다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util.py.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util.py 안에 있는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import라는 명령을 쓰고요. 파일명 .py 확장자 앞에 있는 파일명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잘 되는지 한번 할게요. util 안에 있는 get raw valu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주민등록번호 뭐 990101-1234567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util 파일 안에 있는 이 get underbar value라는 함수의 값을 집어넣어서 중간에 이렇게 바가 빠지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보고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기능, 저는 매 프로젝트 할 때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매번 써요 하면은, 그런 매번 쓰는 기능을 이렇게 파이썬 파일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이 파일만 새롭게 프로젝트 할 때마다 임포트해서 쓰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모듈을 효율적으로 잘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모듈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util. 하고 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파일명이 길면은 util. 해서 쓰면 앞에가 너무 길어져서 사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모듈 안에 특정한 함수, 저는 이제 만약에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특정 함수만 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from impor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from 모듈명 한 다음에 자, from util 한 다음에 import 하고 내가 사용할 함수명만 적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직접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from util 했잖아요. 자, import util한 걸 지우고 from util 하고요. import 이 util 안에 들어있는 함수, 자, get underbar row underbar value라는 함수를 쓰겠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이 함수를 쓸 때는 util. 하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get row value 함수명만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 접근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안에 있는 이런 변수 있잖아요. 자, 모듈 안에 있는 이러한 값들도 네. 자, 이런 식으로 모듈 1점 변수명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즉, 내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변수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요, 디렉토리 안에 모듈들을 여러 개 모아서 묶어 놓은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북이라는 디렉토리에, 자, 북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bookmaker.py, 또 그 밑에 info라는 디렉토리 안에 info.py, 그 다음에 콘텐츠 안에 content.py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즉, 내가, 자, 어떠한 모듈을 만들 때 각각의 기능별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자, 디렉토리, 즉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씩 넣어 놓고 그거를 통째로 모듈로 쓰는 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라는 거는 각각의 디렉토리에 모듈들을 모아놓고 그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게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이게 그냥 디렉토리인지 패키지인지를 파악을 할 때는요, 파이썬 3.3 버전 이전에는 그 폴더 안에 언더바 init 언더바 우리 지금 생성자의 이름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파이썬 파일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썬 3.3 버전 이후에는 저 언더바 init 언더바.py 파일이 없어도 그냥 폴더에다가 이렇게 파이썬 파일 뒤에 확장자가 py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만 넣어도 패키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자,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를 호출을 하는 방법은, 자, 앞에서 우리가 모듈을 호출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가지고, 북에 bookmaker.py 하면은 이렇게 bookmaker.py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from book에 import bookmaker 하면은 이 bookmaker py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book에 info에 info.py, 자, import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import, 즉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아, 이게 패키지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름점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구나, 임포트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라이브러리, 대표적인 파이썬 패키지, 우리 패키지라고도 하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간과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직접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의 시간과 관련된 거는, 자,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import time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 있고요. time 하면은, 자, 이렇게, 자, 숫자로, 네,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거를 UTC라고 하는데요. 자, 시간을 협정 세계 표준시로 리턴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를 현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등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뭐 타임.local 타임, 즉 이 time.py라는 파일 안에 local time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호출해서 뭐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디렉토리, 즉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글롭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쓰는 shutil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JSON 형태의 데이터, 지금 JSON이라는 데이터는 딕셔너리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JSON으로 서버에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주게 되는데,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즉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만들거나 불러올 때 사용되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JSON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거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또는 객체를 저장할 때 쓰는 피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클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딕셔너리를 그냥 딕셔너리 채로 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게 피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볼 텐데요. 예외 처리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외 처리를 말할 때 try if set 구문이라고 합니다. 즉, 코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하잖아요.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할 때 오류가 나더라도 절대 프로그래밍이 종료가 되거나 꺼지거나 이러한 것들을 중간에 멈추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외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오류가 나서 멈추는 것을 방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예외 처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처리할 때는요, 앞에 try하고 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안 나올 때, 즉 정상적인 코드를 집어넣고요. 만약에 이 try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했는데 오류가 난다 그러면 if set 바로 밑에 있는, 즉 오류가 나올 때 이렇게 처리를 해줘라 라고 하는 코드를 if set 콜론 밑에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num은 5를 집어넣고요. 프린트 num이 아니라 템프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코드에서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오류가 난다는 것은 프린트 밑에 프린트 코드 실행 완료. 코드 실행 완료가 정상적으로 이게 코드가 실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3번에서 프로그래밍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와도 5번째 줄이 바로 실행되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try 한 다음에 콜론 하고요. 프린트를 이 try 구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되는 구문이에요. 실행해야 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set하고 콜론을 집어넣고요. 이 try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했는데 정상적으로 실행하면은 try 안에 있는 코드가 작동이 되고
그렇지 않고 트라이 안에 있는 코드가 내가 알 수 없는 오류가 났을 때, 즉 문제가 생겼을 때는 ifset라는 구문에 이렇게 오류 발생. 자, ifset 안에 있는 코드,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이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즉, 내가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될 코드를 트라이 안에다 놓고 혹시라도 이 코드가 오류가 나면은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가 오류가 나더라도 프로그래밍이 멈추는 게 아니라 ifset라고 되어져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자, 이렇게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뜨는 게 자,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ifset에 해당하는 프린트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 완료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여기를 num이라는 변수를 출력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류 발생이 실행이 안 되고 여기가 자, 트라이 안에 있는 코드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절대로 코드를 멈추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코드에는 이렇게 예외 처리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클래스, 즉 객체 지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 클래스 개념 배우는 게 굉장히 좀 단시간에 이해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프로그래머가 되실 분들은 이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이거를 쓰면은 왜 좋은지에 대한 것 정도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조금 더 검색해 보시고 공부를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